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아들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라고 하지요? 그 희미했던 첫사랑을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일상은 소용돌이에 빠진 것만 같아요. 요즘 저는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라면 지금 독서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건너뛰고 그 남자의 문자만 기다리고 있네요. 저에게는 은행을 다니는 남편과 영리한 아들 둘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차마 남에게는 말 못할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의 잠자리예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번도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3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을 남편 모르게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반했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하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던 제 방은 우리 두 사람만의 아지트였지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생년일시가 화근이었지요. 먼저 궁합을 봐야 한다기에 가르쳐드린 생년일시가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어요. 궁합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소위 말하는 서방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 남자에게 저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내리셨어요. 결국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죠. 그 남자도 저와 결혼하면 나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결국 선을 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모난 구석도 없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 문제가 없을 만한 든든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알게 된 건 현재 남편은 정말 자기가 원할 때만 그리고 자기만 혼자 충분한 재미를 봤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는 남자였어요. 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넉다운이 돼서 침대에 쓰러져 누워 코 골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과 공을 들여 항상 저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학교 동기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전화 한번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곳에서 우연히 만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명함을 주며 꼭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들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그를 보니 옛 감정도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 라고 묻자 그렇게 헤어졌는데 잘 살 리가 있겠어? 라며 현재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먼저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를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는 저에게 자기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면서 저를 슬그머니 껴안더라고요. 거부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추억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대로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무렵 언젠가부터 남편의 직장에서 집으로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은행이 일요일에도 전화를 하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영업도 해야 하니까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숙제하듯 하던 잠자리도 이제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고 영업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거나 휴일 내내 나가 있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밤늦게 남편이 여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나서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네요. 하늘이 노랗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봐서 한 결혼이었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은 없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깐요. 이혼할 각오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그 여자 뺨이라도 때릴까 별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행동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럴 만한 경제력도 저에게는 없었으니깐요. 결국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를 홈쇼핑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첫사랑과 또 재회하게 된 거지요. 택배가 왔다는 소리에 현관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집 안에서 말을 하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집 안에서 입는 커다란 가디건 하나 걸쳐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인을 하고 종이를 건네는 순간 택배기사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친 택배기사는 바로 저의 첫사랑 그 남자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쪄 있는데 그 남자는 웃으면서 이따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후다닥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하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요즘 가게가 어려워져서 택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택배를 받는다는 건 일상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택배가 오는 날이면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장롱문을 활짝 열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도 하고 대낮에 나갈 일도 없는데 화장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그 남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집에서 간단히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랑 잡채를 했어요. 오늘 택배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잠깐 붙잡아서 밥만 먹일 심산이었죠. 3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택배요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달음에 뛰어나가 현관을 열었고 그 남자는 마치 절 기다렸던 것처럼 현관 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너 보는 맛에 배달한다 요즘. 그러는 그에게 생일이잖아.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가. 그 남자는 배달이 밀려서 가봐야 한다고 하길래 너 주려고 미역국 끓였으니까 먹고 가. 시간 괜찮지? 순간 우리가 연애할 때 말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순간 망설이다가 그래 그럼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 라며 집에 들어왔어요. 그가 제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때 우리의 아지트에서 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다면 너는 그때보다 더 예뻐지고 음식도 더 잘하고 좋은 아내가 되었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그가 잘 먹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보내기가 싫어서 순간 붙잡을 뻔했어요. 그는 이제 또 밀린 배달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마치 꿈을 꾸다 현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는 이런 제 변화에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인가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두통을 핑계로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저는 그 남자에게 내 택배 언제 오냐고 택배를 핑계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급한 택배냐고 사실 우리 집을 마지막 집으로 오려고 했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먼저 가져다 주겠냐는 말에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해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화장도 다시 하고 머리도 만지면서 그 남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이제는 택배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면서 잠깐 들어와서 저녁만 먹고 가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면서 잘 먹고 갈게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하고 묻길래 오늘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갔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남자도 이 집에 자기랑 나랑 둘밖에 없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한 것 같았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걱정 마. 밥만 먹이고 얼른 보낼 거니까 라고 말하니 멋쩍은 듯 그가 웃으며 정말 너는 못 당하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토로하게 되었지요. 그 남자는 저를 안쓰럽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가 달래주려고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순간 우리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깝게 있었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에 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은 차가 막혀서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가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바깥으로까지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그는 저를 등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내일도 배달이 많으니까 라고 말하고 그는 밥 잘 먹고 오랜만에 대화도 즐겁게 하고 간다고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신발을 천천히 신고 있는 듯한 건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가 앉아있던 식탁에 어렴풋이 제가 연애할 때 참 좋아했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 여운을 느끼면서 하마터면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할 뻔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발을 신고 있던 그를 뒤에서 잡아볼 걸 하는 후회도 남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한테 저 너무너무 안기고 싶어요. 뒤로는 젊은 여직원하고 놀아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남편도 가증스럽고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남편의 외도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확 저질러 버릴까 싶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고 또 그 남자를 보면 그때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또 그렇게 홈쇼핑을 틀어서 그가 하루빨리 다시 저를 보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4살 주부입니다.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참 재밌게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최근에 막내까지 결혼을 하게 되어 엄마가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63세로 두 자매를 거의 혼자 키우신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와는 제가 고등학생쯤에 이혼을 하셨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생활비 한 번을 가져다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걸핏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셔서 엄마의 얼굴에는 멍이 자주 들어있었고 두 분이 싸우는 날이면 저와 동생들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창 사춘기 때에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는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오빠라도 있었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와 제 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엄마 좀 그만 때리라며 말리자 저희에게까지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외박을 하던 말던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친정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고 그 후론 저희 4명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식당을 다니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여셨어요. 저희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은 공부 같은 거 잘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고 정직하게만 자라달라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희 자매들이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거나 엄청나게 착했던 건 아니었지만 다들 밝은 성격에 똑부러지고 야무져서인지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저와 둘째는 바로 취직을 했고 막내는 대학을 갔죠. 제 동생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어릴 때는 저를 엄청 무서워하더니 다 크고 나니 친구처럼 지내게 되어 이제는 언제든지 속마음을 터놓고 수다 떨 수 있는 사이가 됐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고 최근에 드디어 막내가 결혼하게 되어 엄마가 혼자 남게 되니까 너무 쓸쓸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던 찰나 다행히도 신랑이 먼저 어머님 집에 모시고 오는 거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내줬어요. 저는 당연히 너무 좋았고 마침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힘들었던 시기라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너희 불편하게 내가 거길 왜 가느냐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조르니 마지못해 알겠다며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오니 저도 살림이 수월해져서 좋고 반찬이 맛있어졌다는 신랑과 제 첫째도 자기를 예뻐해주는 할머니가 와서 좋아하는 눈치였죠. 엄마도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며칠 지나니 잘 지내셨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 지내는 게 적응이 되시던 엄마는 언제부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신다며 저희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작은 산을 오르시더라고요. 왕복 1시간 정도 코스라 엄마가 운동하기에 적당할 것 같아 말리진 않았죠. 한 달쯤 지날 무렵에 운동을 다녀오신 엄마가 물을 마시며 세상 참 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산을 오르는데 누가 말을 걸길래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고향 동생이더랍니다. 난 또 뭐라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는데 왠지 평소와 달리 들떠 보이는 듯한 엄마의 모습에 아주 친했던 사람인가 싶었죠. 사실 엄마 고향 친구라던가 어릴 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엄마가 종종 그 동생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고 살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니 참 반가웠겠다 싶기도 했어요. 엄마가 말한 동생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여느 날처럼 엄마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주말이라 신랑이 애들을 봐준다고 하길래 근처로 온 둘째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끝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처에서 동생과 만난 뒤 근처에 커피숍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엄마와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순간 멈춰서 서로 마주보며 그저 웃었죠.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왜 엄마가 말한 동생이 남자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그 길로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왜 벌써 들어왔냐는 신랑을 뒤로한 채 동생과 저는 엄마가 드디어 연애하는 것 같다며 신이 나서 설레발을 떨었죠.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그 순간은 좋은 사람이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들어오자 저와 동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를 붙잡고 앉아서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둘이 무슨 사이인 건지 뭐 하는 사람인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쏟아지자 당황한 엄마는 갑자기 왜 이러냐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저희를 당해낼 순 없었죠. 결국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드디어 엄마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 건가 하는 마음과 동시에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넌지시 엄마에게 우리에게 그 아저씨 소개해주지 않을 거냐며 운을 띄웠고 엄마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며칠 뒤에 저에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고 일러주셨어요. 마음 같아선 내 동생들이며 제부들이며 죄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기도 센 애들인데 그랬다가는 아저씨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 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선은 같이 지내고 있는 저와 제 남편만 나가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는 아저씨와 엄마가 먼저 와 계셨는데 저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두 분의 모습에 왠지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보다 1살 어리다는 그분은 언뜻 보기에는 매너도 좋아 보이고 말투만 봐도 잘 배운 듯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첫인상이 워낙 좋았던 터라 동생들에게도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요.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그분과 살림을 합치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좋은 분과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엄마만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우리 허락이 왜 필요하겠냐고 했죠. 그렇게 엄마를 그분네 댁에 모셔다 드리고 데려오는 집으로 오자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시집 오고 나서 엄마랑 같이 산 것도 오랜만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도 드디어 행복해지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동생과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몇 날 며칠을 전화로 얼마나 야단을 떨었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저 새 살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함이 커졌어요.
처음에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하자 아닐 거라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에 기다려봤지만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신랑을 끌고 그분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엄마의 전화기는 전원조차 켜져 있지 않았죠. 이쯤 되자 신랑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아저씨에게 전화하려고 하기에 열쇠공을 부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약간 망설이는 듯한 남편을 보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 안에 엄마가 있으면 당신 어쩔 거냐며 울먹이니 신랑이 바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불렀죠. 열쇠 아저씨는 금방 오셨고 집주인분이시냐며 물으시길래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안에서 반응도 없으니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니 혹시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저희 신분증 사진 좀 찍겠다고 하시고는 문을 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이었기에 얼마나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의 거실과 안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신랑의 두 분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건 아니냐는 말에 정말로 그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나 청소도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닐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 영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집안을 마저 둘러보다 베란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이불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정말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달려온 신랑도 깜짝 놀라서는 혹시 장모님이냐며 물었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는 피가 솟구쳐 오르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신랑은 바로 엄마를 둘러엎고는 차에 태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동생들은 금방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저는 병실로 들어가 링거를 맞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자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고 살던 시절이 생각나 쉽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제 상황을 잘 알고 있던지라 제 어깨를 꼭 감싸주고는 장모님은 이제 끝까지 우리가 지켜주자며 저를 위로했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인간만도 못한 자식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란 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동생과 제부가 도착했고 역시나 엄마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소란스러워진 소리를 듣고 눈을 뜬 엄마는 저희가 모두 모여있자 놀라시더니 이내 주변을 살펴보시곤 사태 파악을 하신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 못했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다 바짝 마른 입술이 눈에 들어와 생수병을 건네드리자 어찌나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들이키는 모습을 보고는 더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동생은 참지 못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엄마에게 물었고 조금 망설이던 엄마는 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지요. 속이 터질 것만 같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동생은 장난치느냐며 그 자식 지금 어딨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제부에게 동생들이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 잠시 데리고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병실에 있던 두 환자분은 우리 가족이 다 모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신 건지 자리를 비켜주신 상태라 엄마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해줄 수 있었죠. 어렵게 얘기를 시작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 몇 번 만나다 보니 정이 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마침 혼자 지내고 있어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된 거죠. 62살의 나이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많이 나가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살림을 합치고 보니 집안에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엄마에게 엄청나게 복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도 절대 자기 손으로 떠다 먹는 일이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말대꾸를 하려고 하면 손찌검을 해왔다는 거죠. 어이없는 건 밖에 같이 나갈 일이 생기면 새 안사람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며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래요. 정말 TV에서만 보던 나쁜 놈보다도 더한 놈이다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혼을 했다는 걸 듣고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해줄 때는 언제고 엄마를 이렇게 패놨다는 게 정말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엄마에게 묻자 처음 손찌검했을 때는 본인도 깜짝 놀라며 정말 미안하다며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기에 평소에 워낙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사람이라서 잘 풀고 넘어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을 썼고 엄마는 두 번은 못 참는다며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어디 나가냐며 핸드폰도 뺐고 그날부터 본인이 나갈 때마다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밥 차려달라 청소 좀 하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고는 엄마가 따르지 않으니 더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저는 얘기를 다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제 다 끝났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전부 우리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너희가 뭘 하든 나는 말리지 않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엄마에게 동생과 얘기를 좀 하고 온다고 한숨 좀 타고 글씨라고 다시 전 엄마에게 동생과 얘기를 좀 하고 온다고 한숨 더 자고 계시라며 이불을 덮어드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에는 아무래도 듣는 귀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우리 집으로 다 같이 자리를 옮겨 아까 엄마와 얘기한 걸 그대로 녹음했었는데 신랑과 동생 제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는 머리를 모아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수일지 고민을 했죠.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았지만 고소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데에 비해 결과가 허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고소는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안과 밖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같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무너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아이리스에게 맡기고 온 동생과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제부는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새벽 일찍 돌아갔고 제 신랑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들에게 며칠간 가게를 맡기고 저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엄마 담당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끊고 증거를 위해 얼굴과 몸 곳곳을 사진으로 남겼죠. 그리고 엄마에게 그 인간 이름과 연락처부터 일하는 곳, 자식들에 대한 정보 등등 최대한 많은 걸 알아냈죠. 그리고 저와 신랑은 가장 먼저 엄마의 고향인 외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인간도 거기가 고향인지라 아직 친척이나 지인들이 꽤 남아있을 거라 하셨거든요. 평생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외삼촌은 저를 보고는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도 반가웠지만 이 동네에 그 인간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면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외삼촌은 당장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죠. 저는 외삼촌에게 나머지 일은 저희 자매가 알아서 할 테니 그 인간 이 동네에 발도 못 들이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 건 걱정도 하지도 말라고 하시길래 정말 고맙다고 다음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엔 그 인간이 자주 모임을 한다는 동호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동호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함께 활동하는 모양인지 50대 초반쯤 되는 부부가 나오셨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여 그 인간을 혹시 아느냐고 물었더니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이시냐는 말에 저희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은 아느냐고 했더니 모임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이분의 딸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저희 엄마의 피 뭉든 사진을 보여드리며 그 사람이 이런 인간인 건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깜짝 놀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걱정해주시며 정말 고맙게도 뭔가를 도와주어야 하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염치 없었지만 다른 회원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되 그 인간한테만 비밀로 해서 모임을 한 후에 망신을 줘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동생이 준비해온 벽보로 그 인간이 운영하는 인쇄소 주변을 죄다 도배를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죄다 뜯어지겠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사진도 찍히고 소문도 날 테니까 말이죠. 얼마 후에 엄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하시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고 동생 집에서도 며칠씩 지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희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더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땐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굳이 사람을 시키지 않더라도 덩치 좋은 제 신랑한테 부탁하더라도 충분히 똑같이 패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선 이 인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은 어찌됐건 폭력을 싫어하니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간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기던 이렇게 서로 지켜주며 무탈하게 잘 지내길 바랄 뿐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4살 주부입니다.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참 재밌게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최근에 막내까지 결혼을 하게 되어 엄마가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63세로 두 자매를 거의 혼자 키우신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와는 제가 고등학생쯤에 이혼을 하셨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생활비 한 번을 가져다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걸핏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셔서 엄마의 얼굴에는 멍이 자주 들어있었고 두 분이 싸우는 날이면 저와 동생들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창 사춘기 때에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는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오빠라도 있었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와 제 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엄마 좀 그만 때리라며 말리자 저희에게까지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외박을 하던 말던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었는데 더는 못 참겠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친정의 도움을 받아 이혼하고 그 후론 저희 4명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식당을 다니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여셨어요. 저희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은 공부 같은 거 잘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고 정직하게만 자라달라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희 자매들이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거나 엄청나게 착했던 건 아니었지만 다들 밝은 성격에 똑부러지고 야무져서인지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저와 둘째는 바로 취직을 했고 막내는 대학을 갔죠. 제 동생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어릴 때는 저를 엄청 무서워하더니 다 크고 나니 친구처럼 지내게 되어 이제는 언제든지 속마음을 터놓고 수다 떨 수 있는 사이가 됐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고 최근에 드디어 막내가 결혼하게 되어 엄마가 혼자 남게 되니까 너무 쓸쓸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던 찰나 다행히도 신랑이 먼저 어머님 집에 모시고 오는 거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내줬어요. 저는 당연히 너무 좋았고 마침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힘들었던 시기라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너희 불편하게 내가 거길 왜 가느냐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조르니 마지못해 알겠다며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오니 저도 살림이 수월해져서 좋고 반찬이 맛있어졌다는 신랑과 제 첫째도 자기를 예뻐해주는 할머니가 와서 좋아하는 눈치였죠. 엄마도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며칠 지나니 잘 지내셨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 지내는 게 적응이 되시던 엄마는 언제부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신다며 저희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작은 산을 오르시더라고요. 왕복 1시간 정도 코스라 엄마가 운동하기에 적당할 것 같아 말리진 않았죠. 한 달쯤 지날 무렵에 운동을 다녀오신 엄마가 물을 마시며 세상 참 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산을 오르는데 누가 말을 걸길래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고향 동생이더랍니다. 난 또 뭐라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는데 왠지 평소와 달리 들떠 보이는 듯한 엄마의 모습에 아주 친했던 사람인가 싶었죠. 사실 엄마 고향 친구라던가 어릴 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엄마가 종종 그 동생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고 살다가 친한 친구를 만나니 참 반가웠겠다 싶기도 했어요. 엄마가 말한 동생이 남자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여느 날처럼 엄마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주말이라 신랑이 애들을 봐준다고 하길래 근처로 온 둘째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끝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처에서 동생과 만난 뒤 근처에 커피숍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엄마와 웬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순간 멈춰서 서로 마주보며 그저 웃었죠.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왜 엄마가 말한 동생이 남자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그 길로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왜 벌써 들어왔냐는 신랑을 뒤로한 채 동생과 저는 엄마가 드디어 연애하는 것 같다며 신이 나서 설레발을 떨었죠.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그 순간은 좋은 사람이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들어오자 저와 동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를 붙잡고 앉아서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둘이 무슨 사이인 건지 뭐 하는 사람인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쏟아지자 당황한 엄마는 갑자기 왜 이러냐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저희를 당해낼 순 없었죠. 결국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드디어 엄마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 건가 하는 마음과 동시에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넌지시 엄마에게 우리에게 그 아저씨 소개해주지 않을 거냐며 운을 띄웠고 엄마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며칠 뒤에 저에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고 일러주셨어요. 마음 같아선 내 동생들이며 제부들이며 죄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기도 센 애들인데 그랬다가는 아저씨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 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선은 같이 지내고 있는 저와 제 남편만 나가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는 아저씨와 엄마가 먼저 와 계셨는데 저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두 분의 모습에 왠지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엄마보다 1살 어리다는 그분은 언뜻 보기에는 매너도 좋아 보이고 말투만 봐도 잘 배운 듯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첫인상이 워낙 좋았던 터라 동생들에게도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요. 그렇게 3달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그분과 살림을 합치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좋은 분과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엄마만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우리 허락이 왜 필요하겠냐고 했죠. 그렇게 엄마를 그분네 댁에 모셔다 드리고 데려오는 집으로 오자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시집 오고 나서 엄마랑 같이 산 것도 오랜만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도 드디어 행복해지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동생과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몇 날 며칠을 전화로 얼마나 야단을 떨었는지 몰라요. 예전보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저 새 살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함이 커졌어요. 처음에 신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하자 아닐 거라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에 기다려봤지만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신랑을 끌고 그분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엄마의 전화기는 전원조차 켜져 있지 않았죠. 이쯤 되자 신랑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아저씨에게 전화하려고 하기에 열쇠공을 부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약간 망설이는 듯한 남편을 보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 안에 엄마가 있으면 당신 어쩔 거냐며 울먹이니 신랑이 바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불렀죠. 열쇠 아저씨는 금방 오셨고 집주인분이시냐며 물으시길래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안에서 반응도 없으니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니 혹시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저희 신분증 사진 좀 찍겠다고 하시고는 문을 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이었기에 얼마나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의 거실과 안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신랑의 두 분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건 아니냐는 말에 정말로 그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나 청소도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닐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 영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집안을 마저 둘러보다 베란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이불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정말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달려온 신랑도 깜짝 놀라서는 혹시 장모님이냐며 물었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는 피가 솟구쳐 오르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신랑은 바로 엄마를 둘러엎고는 차에 태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동생들은 금방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저는 병실로 들어가 링거를 맞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자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고 살던 시절이 생각나 쉽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제 상황을 잘 알고 있던지라 제 어깨를 꼭 감싸주고는 장모님은 이제 끝까지 우리가 지켜주자며 저를 위로했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인간만도 못한 자식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란 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동생과 제부가 도착했고 역시나 엄마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소란스러워진 소리를 듣고 눈을 뜬 엄마는 저희가 모두 모여있자 놀라시더니 이내 주변을 살펴보시곤 사태 파악을 하신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 못했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다 바짝 마른 입술이 눈에 들어와 생수병을 건네드리자 어찌나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들이키는 모습을 보고는 더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동생은 참지 못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엄마에게 물었고 조금 망설이던 엄마는 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지요. 속이 터질 것만 같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동생은 장난치느냐며 그 자식 지금 어딨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제부에게 동생들이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 잠시 데리고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병실에 있던 두 환자분은 우리 가족이 다 모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신 건지 자리를 비켜주신 상태라 엄마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해줄 수 있었죠. 어렵게 얘기를 시작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 몇 번 만나다 보니 정이 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도 마침 혼자 지내고 있어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된 거죠. 62살의 나이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많이 나가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살림을 합치고 보니 집안에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엄마에게 엄청나게 복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도 절대 자기 손으로 떠다 먹는 일이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말대꾸를 하려고 하면 손찌검을 해왔다는 거죠. 어이없는 건 밖에 같이 나갈 일이 생기면 새 안사람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며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래요. 정말 TV에서만 보던 나쁜 놈보다도 더한 놈이다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혼을 했다는 걸 듣고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해줄 때는 언제고 엄마를 이렇게 패놨다는 게 정말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엄마에게 묻자 처음 손찌검했을 때는 본인도 깜짝 놀라며 정말 미안하다며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기에 평소에 워낙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사람이라서 잘 풀고 넘어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을 썼고 엄마는 2번은 못 참는다며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어디 나가냐며 핸드폰도 뺐고 그날부터 본인이 나갈 때마다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밥 차려달라, 청소 좀 하라,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고는 엄마가 따르지 않으니 더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저는 얘기를 다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제 다 끝났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전부 우리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너희가 뭘 하든 나는 말리지 않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엄마에게 동생과 얘기를 좀 하고 온다고 한숨 좀 자고 계시라고 전 엄마에게 동생과 얘기를 좀 하고 온다고 한숨 더 자고 계시라며 이불을 덮어드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병원에는 아무래도 듣는 귀가 있을 것 같아 가까운 우리 집으로 다 같이 자리를 옮겨 아까 엄마와 얘기한 걸 그대로 녹음했었는데 신랑과 동생 제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는 머리를 모아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수일지 고민을 했죠.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았지만 고소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데에 비해 결과가 허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고소는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안과 밖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같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무너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아이리스 댁에 맡기고 온 동생과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제부는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새벽 일찍 돌아갔고 제 신랑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들에게 며칠간 가게를 맡기고 저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엄마 담당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끊고 증거를 위해 얼굴과 몸 곳곳을 사진으로 남겼죠. 그리고 엄마에게 그 인간 이름과 연락처부터 일하는 곳, 자식들에 대한 정보 등등 최대한 많은 걸 알아냈죠. 그리고 저와 신랑은 가장 먼저 엄마의 고향이 외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인간도 거기가 고향인지라 아직 친척이나 지인들이 꽤 남아있을 거라 하셨거든요. 평생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외삼촌은 저를 보고는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도 반가웠지만 이 동네에 그 인간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면서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고 외삼촌은 당장 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며 길길이 날뛰셨죠. 저는 외삼촌에게 나머지 일은 저희 자매가 알아서 할 테니 그 인간 이 동네에 발도 못 들이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 건 걱정도 하지도 말라고 하시길래 정말 고맙다고 다음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다음엔 그 인간이 자주 모임을 한다는 동호회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동호회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함께 활동하는 모양인지 50대 초반쯤 되는 부부가 나오셨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여 그 인간을 혹시 아느냐고 물었더니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분이시냐는 말에 저희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은 아느냐고 했더니 모임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이분의 딸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저희 엄마의 피 뭉든 사진을 보여드리며 그 사람이 이런 인간인 건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깜짝 놀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걱정해주시며 정말 고맙게도 뭔가를 도와주어야 하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염치 없었지만 다른 회원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되 그 인간한테만 비밀로 해서 모임을 한 후에 망신을 줘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동생이 준비해온 벽보로 그 인간이 운영하는 인쇄소 주변을 죄다 도배를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죄다 뜯어지겠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사진도 찍히고 소문도 날 테니까 말이죠. 얼마 후에 엄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하시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고 동생 집에서도 며칠씩 지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희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더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땐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굳이 사람을 시키지 않더라도 덩치 좋은 제 신랑한테 부탁하더라도
충분히 똑같이 패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선 이 인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은 어찌됐건 폭력을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간이 어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기던 이렇게 서로 지켜주며 무탈하게 잘 지내길 바랄 뿐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만 같아서 쉽게 이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1년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을 만큼 바빴던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야망이 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상했던 그때가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패하면 미련을 버리고 다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였고 몇 개월 뒤에 퇴사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면 회사로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해외 생산 및 유통이기에 남편의 해외 출장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회사이고 막 창업한 회사이다 보니 사람도, 자금도, 인프라도, 시스템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남편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해외 현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이 해외에서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였지만 동남아에서, 그것도 외진 동네에, 전기도 잘 끊기는 그런 곳에서 아직 5살과 1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살기에 너무 부족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현지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면서도 저런 제안은 한 걸 보면 지나고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 나름 회사도 커지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 기간이나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무렵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출장 갔던 남편도 한국에 급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현지 여자 직원과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해외 현지 업무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현지에서 통역 겸 비서로 일하던 직원분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이나 저희 가족 때문에 그 여자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더 조심하고 더 양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출퇴근을 하였고 그때마다 저는 그 여자의 아이까지 집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오자마자 외국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가족처럼 돌봐주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나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삼시세끼 다 해 먹이고 청소며 빨래까지 해주고 저도 사람인지 화가 나더군요. 남편에게 참다 결국 화를 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얻었다며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였고 아침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맡기고서는 남편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만 안 살 뿐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 밥이며 간식이며 매주 주말이 명절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상황이 딱하다면서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 회사의 직원이고 업무회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보수와 지낼 장소를 제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육아나 빨래 등 집안일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도저히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고 사건이 터진 그날 아침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데리고 집 앞으로 찾아왔길래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하였지만 친정에 가는데도 꼭 데려가서 당신 직원의 아이까지 돌봐야 되냐며 큰 소리를 치고는 나왔습니다. 그날 점심때쯤 돼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아이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 저를 보고도 일어나서 인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갑질을 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서 남편이랑 있을 때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더니 밖에서 만나니 완전 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를 갑자기 그렇게 안 봐주면 어떡하냐면서 결국 출근도 못했다면서 따지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의 육아는 자기가 하는 것이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앞으로 절대 아이를 안 봐줄 테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만의 아이냐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 남편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아이인 만큼 저도 육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제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저희 집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자마자 있었던 일들을 바로 다 이야기하면서 통역과 현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여자밖에 없냐며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저녁에 이야기하자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면서 친정집으로 저와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그 여자와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지만 다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번이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현지에 둘이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고 그 기간도 5년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도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위험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라며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다시 해외로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전처럼 지내면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저와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맞답니다. 제가 역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는 다른 남자와 그 아이를 같이 살자고 데리고 오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묻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혼을 하던지 저 여자와 아이를 알아서 정리하던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이고 저들은 외국인인 반면에 저와 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저 아이가 제 아이들보다 어리고 혼자이기에 저보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하게 웃는 저 여자의 미소가 보이는데 눈이 돌아버렸고 머리끄덩이 잡고 던져버렸습니다. 아까 낮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더니 남편 옆이라고 세상 연약한 척은 다 하면서 남편에게 들러붙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알았다며 사라져 주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아이들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으니 이혼 진행하면서 의자료 및 재산 분할하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현재는 전셋집을 구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도 풀고 이혼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결혼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회사 선후배로 만나서 3년째 연애 중이고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 몇 년째 연애를 하다 보니 양가 어른들께는 소개 및 인사를 드렸고 양갓집에 놀러 가는 것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신랑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조만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시기에 예비 신랑 가족 쪽에서 편한 날짜로 잡으면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 같이 상견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비 시모를 몇 년째 배웠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외동아들이라 좋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과수원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제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예비 신랑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수원 집으로 장가 가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아마 표정은 좋지 않을 겁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한테 엄마 속도 모르는 철없는 소리 한다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렇게 약 30분간 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지방에서 과수원 하시는데 예단 혼수를 가능하시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예비 신랑 집도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서울 강남 대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시면서 그러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자 살고 있는 원룸들의 전세보증금과 예비 신랑이 모은 돈 일부를 합쳐서 전세 아파트를 얻을 예정입니다. 또한 혼수도 일단 각자 사용하던 것들을 쓰면서 부족한 것만 추가로 더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무시를 하시는 건지 대화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이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만 복잡해져 갔습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시댁 가서 얘기 잘 나누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해 하셨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있었던 상황을 모두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예비 시모가 외아들이다 보니 그러실 수 있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예비 시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가 해줬던 말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해하고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날 제 집으로 미리 올라오셨고 상견례 당일 예비신랑이 저와 저의 부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 5분 정도 후에 예비시부와 예비시모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예비시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여쭈어보았는데 괜찮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예비시부께서 주로 대화를 나누셨고 다른 식구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낯이 익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예비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기억 안 나시나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예비시모의 행동에 당황해 하시면서도 왜 그러시냐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쭉 예비시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3, 4살 때쯤 저희 부모님 집 단칸방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새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월세가 몇 번씩 밀려도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잘 지냈는데 여러 달 월세가 밀리면서 갚을 능력도 안 되자 저희 가족이 친척집 놀러 간 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을 뒤져서 현금과 귀중품도 훔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결혼 반지 및 시계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저희 부모님도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는 다 힘들 시절이었고 다 잊고 용서한 지 오래라면서 그만 사과하고 편하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부도 같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상견례를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한동안 저를 어려워하였지만 지금은 그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2주쯤 지나고 나서 예비 시댁 식구들께서 저희 부모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서 4분이서 지난 얘기들을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 결혼 준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저의 상견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아직 복학 전이고요. 학교는 아르바이트 조금해서 돈 조금이라도 모아둔 후에 다니려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집 앞에 규모가 조금 있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물건 정리하고 진열하는 일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에 실수할까봐 긴장의 연속이긴 한데 하루하루 지나니까 차츰 적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바로 앞이어서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도 바로 뛰어갈 수 있으니 편리하고요. 또 제가 일하는 마트의 식당은 먼 곳에서 아줌마들이 찾아올 정도로 음식 맛도 좋아서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맛도 정말 꿀맛이에요. 제 또래의 직원들도 몇몇 있어서 같이 친해지게 되고 좋더라고요. 애들도 나쁜 애들 없고 거의 착해요. 조금 힘든 경우를 말하자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바글바글 있는 곳에서 저는 조금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더군요. 사람 상대는 거의 안 하지만 진열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건 옮길 때 종일하다 보면 팔 근육이 뻐근하기도 하죠. 그래도 돈 벌려면 감수해야죠. 시간 지나니 익숙해지고 거기다 팔 근육도 좀 탄탄해지더라고요. 민수 씨? 귀여운 외모와 상반되게 팔 근육은 어마무시하네. 어머어머, 핏줄 봐봐. 민수 씨, 너무 멋지다. 여름 돼서 반팔 입으니까 제 팔 근육 자랑할 수가 있네요. 요새 운동이 필요 없다니깐요. 이모님 한번 매달려 보실래요? 어머, 민수 씨도 참. 마트에서 일하다 보니 아줌마 직원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저를 예뻐해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편하게 대해주는 이모님 같은 아줌마들하고 가벼운 농담도 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 4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줌마가 새로 들어왔어요. 마트가 오픈하기 전에 다들 모여서 인사를 시키는데 하얀 피부에 얌전하니 분위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있는 아줌마들도 여자인 건지 본인들처럼 수다스럽지 않고 더욱 예쁘기까지 한 그 아줌마를 견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이 없대? 왜 저래? 뭐 하루 종일 근심 있는 여자인가? 옆에서 수군거리는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차츰 지나면 서로 가까워지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제가 일하는 파트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는 그녀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아줌마가 잘하는지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말고도 시간 날 때마다 쓸데없이 그녀를 쳐다보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됐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아도 행동 하나하나 여성스러운 게 참,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며칠 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한 직원이 새로 온 그 예쁜 아줌마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연 씨,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다시 진열해야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놓을게요. 아니 이게 어렵나? 몇 번 하다 보면 눈 감고도 자리 찾겠네. 답답해 정말. 그때 제가 걱정이 돼서 화내고 있는 이모님에게 말했어요. 이모님,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벤트 행사 때문에 물품이 늘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른 다시 정리 도와드릴게요. 기분 푸세요. 어휴, 싹싹한 민수 씨 보고 참아야지. 알았어, 민수 씨. 그럼 부탁할게.
그렇게 뭐라고 한 이모님은 본인 하던 일을 하러 갔고 저와 새로운 아줌마 직원분과 둘이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풀이 죽었는지 더욱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일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적응 못해서 실수했어요. 이모님들이 요새 물품도 늘어나고 조금 예민해서 그러신 걸 거예요. 너무 담아놓지 마셔요. 네, 민수 씨. 저는 이 나이에 알바도 처음이고 사회생활도 처음이라 참 적응하기 힘드네요. 힘들어하는 아줌마를 보니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빨리 제 할 일을 마치고 아줌마 일하는 곳에도 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의 노력 덕분인지 아줌마는 처음보다 적응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며칠 사이 많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데요? 이게 다 민수 씨 덕분이죠.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그렇게 저희들도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진열을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번뜩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 내 핸드폰. 핸드폰 어디다 놨지? 핸드폰을 잊어버렸던 모양이었어요. 혹시 창고에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번호 뭔가요? 제가 일단 걸어볼게요.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저와 아줌마는 창고로 가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의 바닥이며 선반이며 아무리 보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동 소리가 왜 안 나지? 혹시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그래요? 일단 저와 같이 찾아봐요. 아줌마와 저는 창고 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선반 밑에 틈이나 바닥에 있을지 모르는 폰을 찾느라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를 보니 갑자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폰 찾느라 집중하는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상체도 숙이길래 보이는 그 몇 초의 순간을 독수리의 눈으로 스캔했습니다. 뽀얀 피부에 아줌마는 역시 뭐든지 예쁘더라고요.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까요? 어머, 찾았어요. 민수 씨, 이것 보세요. 하면서 아줌마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너무 좋았는지 본인도 모르게 저를 막 껴안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움찔하니까 어머, 미안해요. 민수 씨,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아,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 주연 씨. 순간 아줌마가 여자로 보여서 주연 씨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어요. 주연 씨죠. 저 좋아해요. 민수 씨? 민수 씨 정말이야? 나도 민수 씨 좋아는 하지. 민수 씨 사람 좋잖아. 근데 민수 씨는 어린 친구들 만나야지. 저는 아이 상관없습니다. 지금 또래의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주연 씨 때문에 누나 생각에 제가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그 말이 끝나고 저는 뜨거운 눈빛으로 아줌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창고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줌마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어리지만 남자다움을 어필하고 싶어서 단단해진 팔로 아줌마를 꽉 끌어안았어요. 아줌마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불타오르는 제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아름다운 그녀는 창고에서도 저를 황홀하게 해주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만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고 저는 마트에 출근할 때의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인 거 저도 압니다.
그치만 너무 좋은 걸 어쩌나요? 아줌마도 남편보다 제가 더 좋게요. 연애를 새롭게 하는 것 같아 하루하루 설레인다고 합니다.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우리 사이지만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그녀에게 제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